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손은 권리 분석, 왼손은 물건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100원짜리가 5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숨은 가시가 반드시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응찰가 산정하는 팁을 말씀드리면, 네, 머니머니 시즌2 시작합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도 경제 전문가이신 강은현 경매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요즘 인터넷에서 정보 구하기가 워낙 쉬워져서 나 홀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일단 경매 진행 단계 한번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매하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정보지를 통해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해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물건 중에서 이 물건은 응찰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은 임장을 하시고, 임장이라는 게 이제 현장을 조사에서 가본다는 뭐 시세 조사라든가 부동산 그 경매 물건 주변 환경, 주변에 뭐 혐오 시설이 없는지 아니면은 뭐 생활 편의 시설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사.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시세. 사실 요즘은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호가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좀 다르지만 투자자들일 경우에는 그 시장에 전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연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거래는 가능한 건지, 이건 뭐 전월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조사를 꼼꼼히 하고 그리고 응찰을 해서 만약에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이 된다면 일정 기간 45일 전후에 이제 잔금을 내는 절차를 거치고, 또 잔금을 내고 나면 약 한 2달 정도 내면 명도라는 우리가 아마 경매하는 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이사 기간을 거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자기의 수요에 맞게 이제 리모델링, 리뉴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입주 또는 이제 매각, 세를 놓는다든가 이제 이런 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은 어디예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입찰 전에 권리 분석, 그리고 물건 분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제 혹자는 낙찰 후에 명도 단계도 중요하다. 그건 낙찰 이후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손은 권리 분석, 왼손은 물건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대신 권리관계의 최종적인 책임은 낙찰자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낙찰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권리 분석이죠. 즉 내가 100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100만 원 위에 더 이상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50만 원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인수 부분 50만 원 사전에 인지했느냐 못했느냐는 다르잖아요. 예. 만약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분의 총 투자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 될 테고, 만약에 사전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걸 알았다라면 이때는 적정 낙찰가가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습니다. 물건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격은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미래의 가격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이제 토지 관련된, 그래서 이제 물건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그 부동산의 주변 환경, 우리 나의 부동산에 자리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제 땅의 모양, 그다음에 주변의 뭐 대중교통의 접근성,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생활 편의 시설 또는 주변에 이제 그 혐오 시설 유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물건 분석이 되겠는데요. 이런 연유로 물건 분석은 책상머리에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 분석은 1회만 하면 안 되고 최소 2번 또는 3번 이상, 또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동선, 유동인구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중과 주말이 다를 수 있고 시간대에 따라 또 다르겠고, 그리고 낮과 밤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근린시설, 상가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요일이라든가 시간대에 따라서 또 조사를 달리 해야 됩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게 되는 실수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과욕으로 표현하는데 욕심이 많은 경우. 이게 세상은 저는 정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정상적인 가격 대비 반토막이 난 물건은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능은 이 물건이 왜 100원짜리가 50원까지 떨어졌나 왜를 생각하면 거기엔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일부 사람들이 이 물건을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를테면 50원에 떨어진 금액을 한 60원에 낙찰을 받아서 한 시장에 한 80원 정도 되팔겠지 하면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바로 100원짜리가 5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숨은 가시가 반드시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가시를 충분히 나의 능력으로 해독을 할 수 있는 가시면 참여해도 되지만 만약 이게 버겁다라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끔 보면은 본인의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자기가 충분히 그런 물건의 위험을 해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은 아마 공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함으로 인해서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 어떤 거 잘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 공시 자료가 있는데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공시 자료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건 대법원에서 공개하는 자료인데 바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입찰자가 참여자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 거기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가장 깨끗한 우량이라는 표보다는 권리사항으로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 되겠고요. 우리 경매에서 전형적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유치권의 공사대금 채권을 낙찰자가 매각대금에 별도로 인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온전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지분 또는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등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내용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공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는 꼼꼼히 사전에 확인하고 전체를 잘 확인하고 하자가 없는지 만약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언급된 이런 위험 요소를 충분히 내가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입찰가 써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금액을 써야 성공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실 것 같은데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요. 저도 경매업에 20년 이상을 종사했는데 매번 응찰할 때마다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근원적인 고민을 합니다. 이 물건은 얼마를 적어내는 게 좋을 것이냐.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경매 응찰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역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거의 또 무한대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권위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응찰가 산정하는 팁을 말씀드리면 주거용 부동산일 때는 이론에 여지없이 시세보다 싸게 사기가 제일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 10% 내에서 20%의 구간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서 서울 지역 수도권에서는 10%, 지방은 20% 내외의 가격을 완충 효과가 있어야 되고 사실 서울도 강남권은 10% 싸게 들어가면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지 낙찰과는 거리가 멀 겁니다. 좀 약간 그래서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권에는 5% 정도까지는 사실 경매의 근본 취지에 반할 수는 있지만 워낙 여기는 이제 수요층이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싸게 응찰하면은 낙찰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강남 권역에서는 5%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좁히는 것은 사실 경매의 근본 취지를 감안했을 때는 아쉬움이 있다. 종종 금매가 또는 때로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경매 낙찰가가 시장 가격 높다라는 푸념도 가끔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우상향 시기가 아니면은 경매에서는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10%, 20%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토지는 미래의 개발 호재를 보고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서 가격을 정말 이 물건은 5년 후에 가격이 오를 지역이라면 사실 오늘 가격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아파트 가격과 달리 최초 감정가 2배 또는 3배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거는 왜 그냥 미래 가치를 보고 가격을 산정하고요. 반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보유 시 임대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철저하게 수익률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경매는 저는 4% 이상, 최소 4에서 6%대의 수익률을 담보해야 되는데 과거 우상향 시대의 강남의 꼬마 빌딩은 2% 이하의 낙찰 사례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아쉬움인데 지금은 사실 2% 이하의 응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보면 2번 정도는 유찰이 될 걸로 보고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좋은 전략인가요? 그 횟수 자체는 사실 기계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우상향일 때는 집값이 급등할 때는 사실 신권에 낙찰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경매에서 그 유찰 횟수가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매 명제가 시세보다 싸게 사기잖아요. 경매 참여 명제.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은 최소 1회 또는 2번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는 내일, 올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 더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역대급의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은 이것은 불문가지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도도한 장강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시계추와 같은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번 이상 떨어진 물건 자체는 그것 자체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수십 명이 몰리면서 전 유찰가를 넘기는 요 격언은 좀 제한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나. 경쟁률을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종종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의 유효 응찰자가 몇 명일 것을 우리가 사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료 경매 사이트 말씀이시군요. 유료 경매 사이트에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의 조회수 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응찰자를 추론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데 불과해야 되지 절대적인 과신이나 맹신은 위험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응찰하고자 하는 분이 그 물건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의 이해관계인들 즉 채권자 등이 응찰자들을 높여서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서 허수로 조회수를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설 사이트의 조회수를 참고만 해야 되지 꼭 절대적인 기준으로 참으면은 나중에 아까 우리가 앞전에 했더니 부산의 사례도 3번씩이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나홀로 참여는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그날 그분은 그렇게 높게 쓰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저분이 욕심을 내서 전 유찰가를 넘겼더라면 혼자 들어가서 아마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를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세금 이슈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매 받아서 바로 팔면 뭔가 세금도 더 내고 이러지 않나요? 투자 목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으로 참여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 명이 유리한지 아니면은 그 세무사에 이제 투자자로서 이런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그래서 이걸 꼭 전문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참여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칫 앞으로 남고 세금과를 뒤로 큰 이익이 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경매 시장에 하나의 그 틈새로 등장한 제도가 뭐냐 매매 사업자. 이걸 등록을 하면 1년 이내에 매매를 하더라도 일반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함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매매 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사람들이 좀 더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1년 이내에 단기 거래를 할 거라면 그러면 세금을 합법적인 절세의 구간 내에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 사업자 등등에 대해서 그런 제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경매는 이제 소액의 자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억 미만일 경우에는 그 경락잔금 대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투기 과열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출 규제는 확연히 다릅니다. 만약에 비주거용이거나 지방일 때는 사실 대출 규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락잔금을 충분히 매각대금의 적게는 한 60%에서 많게는 80% 대응을 이용할 수 있고요. 관건은 이제 투기 관련 서울 수도권 내에 주거용일 때의 문제인데 여기도 이제 1억 원 미만일 때는 규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기 미만일 때는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이 지역에서 1억 이하는 그렇게 힘들죠. 접기는 어려워서 일정 부분은 꼭 응찰하고자 하는 분들은 세금 못지 않게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대출, 요즘 이제 DSR 규제도 있고 해서 중첩적 여러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소득,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상, 그다음에 기존에 무주택일 수도 있고 1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대출 그 프로세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응찰 전에 권리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대출 가능 금액, 그다음에 대출 금리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SR, LTV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경락잔금 대출 때도? 네, 경락에도. 원래 경매의 좋은 점이 일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융단 폭격 규제가 있어도 경매는 무풍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매 시장에도 일반 부동산 시장의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건 저는 정책 결정자들이 법리 오해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아마 그 일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을 하다 보니까 경매 시장의 이제 풍선 효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경매 시장도 그 동시 규제를 했는데 사실 경매 시장이 갖는 고유 목적 그리고 경매 시장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책 결정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잉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실 경매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잖아요. 우리 자금의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용의 가장 종착역에 있는 물건들의 퇴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래서 경매는 모법이 법률 규정, 우리는 특수한 예를 적용되는 토지거래 허가를 의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는 재건축 지역에서도 조합원지가 승계가 되는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활성화시키는 즉 격급의 규제가 있으면 낙찰가가 낮아지면 결국 채권 회수에 극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경매는 채권자 이익을 위해서는 낙찰가 가능한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려면 규제를 철폐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출 규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다시 검토를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이런 규제가 없더라도 경매는 순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책 결정자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경매 물건이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역대급의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번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은현 경매연구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보는 실전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